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르트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전공주임을 맡고 있는 교수 배진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TV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언어 치료를 아시는 분들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언어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동이나 성인들이 겪는 언어 치료의 원인들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동들 같은 경우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자폐 아이들도 있고 다운 증후군 아이들, ADHD 아이들, 그리고 또 내성마비 아이들도 있죠, 그죠? 본 적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동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우리가 언어 장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언어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또 일반 아동들 중에서도 아무런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언어 표현의 문제를 보이거나 언어 이해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단어 읽기, 문장 읽기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본인이 읽은 단어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언어 장애가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언어 장애를 보이는 아동과 성인들에게 언어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해내는 학문이 바로 언어 치료학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는 이미 언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뇌졸중을 앓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언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뇌와 언어입니다. 브레인이라는 뇌, 우리 뇌와 언어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하면서 뇌혈관 질환이 왔을 때 언어하고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초래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과연 언어 치료를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리의 이 뇌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뇌를 이 뇌 사이즈를 보고 저 사람의 지능이라든지 지식이 얼마만큼 많은지를 이 뇌 모형을 보고 혹은 뇌 사이즈를 보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뇌가 크면 클수록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가 뇌 영상들이 발달하고 하면서 뇌 사이즈하고는 안에 들어있는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 뇌를 이렇게 딱 보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서 왼쪽 뇌, 오른쪽 뇌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뇌는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왼쪽 뇌가 더 발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른쪽 뇌가 더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왼쪽 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냐 하면은 주로 논리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바로 그 언어 기능이 여기 왼쪽 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관념이라든지 계산 능력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능력들이 바로 이 왼쪽 뇌가 담당하는 기능들이다.
그리고 왼쪽 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대단히 분석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주로 왼쪽 뇌가 발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되겠고요. 오른쪽 뇌가 담당하는 역할은 그러면 뭐냐? 오른쪽 뇌 같은 경우들은 훨씬 더 감각적인 기능들이다. 대단히 즉흥적인 기능들이 좀 즉흥적인 사람들 보면 이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요. 예술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좌뇌보다는 우뇌가 훨씬 더 발달한 사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나 공간 인식들,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부분들, 직관 능력들, 그 다음에 창조적인 능력들,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오른쪽 뇌가 더 많이 담당하고, 이 오른쪽 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훨씬 더 통합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 영역의 뇌만 발달시킬 게 아니라 이 좌뇌와 우뇌가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뇌가 균형을 맞춰서 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창의적이면서도 그다음에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아동으로 키우고 싶다면은 이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밸런스 있게 좀 키워주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부분들 왼쪽 뇌, 요걸 괴뇌라고 한다면은 이 뇌도 크게 우리가 앞부분이냐, 정수리 부분이냐, 그 다음에 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옆쪽이냐, 아니면 뒤쪽 부분에 따라서 기능들이 다 달라져요. 특히 이 앞쪽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인성, 성격, 그죠? 언어, 뭐 논리나 기억 등과 같은 이런 고차원적인 기능들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주로 여기 앞부분, 전두엽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 정수리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공간, 감각 기능들, 그리고 신체 각 부위의 그런 체감각 기능들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정수리 부분의 두정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귀 주변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측두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후각, 미각, 청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언어와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바로 귀 옆쪽에 있는 이런 측두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뒤쪽의 후두엽은 눈을 통해서 전달되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바로 후두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뇌라는 것은 각각의 기능을 갖고는 있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전두엽만 발달시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이 뇌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작용을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성화시키면은 지능도 훨씬 더 발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뇌 부분들을 좌뇌와 오른쪽 뇌를 좀 균형 있게 발달시켜주면은 창의적인 능력과 논리적인 능력들, 분석적이면서 통합적인 능력들, 예술 능력까지도 다 이렇게 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인재로 우리가 키워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금 제가 좀 설명을 할 때 앞쪽 부분은 전두엽으로서 여기에 뭐 성격이나 인성, 뭐 언어 기능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CEO, 그죠? 사업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전두엽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앞쪽 부분이 발달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 언어 기능은 손잡이하고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오른손잡이가 한 90% 정도, 그 다음에 15% 혹은 어떤 사람들은 또 10% 정도는 왼손잡이,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양손잡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손잡이에 따라서
어느 기능이 왼쪽 뇌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 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뇌 손상이 어느 부위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 어느 장애 정도가 얼마일지 우리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손잡이는 우리 학문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이 오른손잡이라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기능은 왼쪽 뇌에 있습니다. 왼쪽 뇌 중에서도 주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앞쪽에 전두엽 부분에 브로카 영역이라고 해서 그 브로카 영역이 바로 언어 표현을 담당하는 중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뇌 손상이 왔을 때 뭐 CT나 MRI를 찍어서 어느 부위가 손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닥터가 담당 주치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브로카 영역 쪽이 손상이 됐네요. 아니면 뇌의 앞부분이 손상되었네요. 하면은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앞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인성이나 성격이나 뭐 언어라든지 논리적인 사고 이런 기억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앞부분이 손상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볼 수가 있겠죠.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은 언어 장애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성격 장애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서 옆쪽 부분, 여기를 척두엽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척두엽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후각이나 미각, 청각 기능들을 담당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 이마 쪽 전두엽의 브로카 영역은 언어 표현을 담당하는 중추라면은 여기 옆에 여기 있는 척두엽에는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언어 이해를 담당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니케 영역이 언어 이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뇌 손상이 여기 이 옆쪽 부분으로 온다고 했을 때는 유달리 상대방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언어 장애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옆쪽 부분은 언어 이해하고 관련이 있고 이 척두엽은 앞쪽 부분은 언어 표현하고 담당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왔을 때 특히 이제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올 때 운이 나쁜 경우에는 여기 앞쪽 부분하고 옆쪽 부분이 다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앞쪽 부분은 언어 표현을 담당하고 있고 옆 부분은 언어 이해를 담당하는데 여기 이 앞쪽과 옆쪽 부분이 다 손상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초래될까요? 언어 표현도 안 되고 언어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언어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제일 심한 정도의 언어 장애가 온 상태입니다. 나중에 회복하기에도 아주 어려운 그런 심한 정도를 보이는 실어증의 종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쨌든 본인이 오른손잡이라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기능은 왼쪽 뇌에 있을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본인이 왼손잡이라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기능이 여기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있고요. 또 운이 좋으면은 이 언어 기능이 양쪽 왼쪽 뇌와 오른쪽 뇌에 다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혹시 지금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마비가 온 분들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있다면은 마비가 오른쪽에 왔는지 아니면 마비가 왼쪽에 왔는지 마비가 어느 쪽에 왔는지를 보고도 우리는 저분은 지금 어떤 언어적인 문제가 있겠다 아니면 어떤 인지 문제가 있겠다 저희들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장애의 심한 정도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마비가 어느 쪽에 왔느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우리는 언어와 인지의 문제가 있다 없다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본인이 오른손잡이면 제가 얘기를 할 때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언어 중추 기능은 왼쪽 뇌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왼쪽 뇌가 손상이 되었다라고 담당 주치의가 얘기를 한다면 마비는 어느 쪽에 오느냐? 대각선으로 마비가 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뇌를 다치게 되면은 대부분이 왼쪽으로 대각선 왼쪽으로 마비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치료실에 이렇게 오른쪽 마비를 보이면서 어떤 환자분이 들어오신다면 저분은 어느 장애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왼쪽을 이렇게 왼쪽 마비가 와서 또 보행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저분은 언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지만 특히 인지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왼손잡이는 언어 기능이 좌뇌에, 오른손잡이는 언어 기능이 좌뇌에, 그 다음에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언어 기능이 오뇌 아니면은 양쪽 뇌에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뇌경색을 알게 된다면은 어떤 사람이 언어적인 측면에서 예후가 좋은가 하면은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는 예후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방금 설명했다시피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언어 기능이 오른쪽 뇌나 혹은 여기 왼쪽 뇌 양쪽에 있을 확률들이 오른손잡이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뇌를 나중에 혹시 지금 뭐 뇌경색을 앓고 있는 분이 있어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뇌의 앞부분이 손상이 되느냐, 뇌의 여기 뒷부분, 옆쪽 부분이 손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후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뇌 앞부분은 언어 표현을 담당하고 여기 옆쪽은 언어 이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은요. 여기 언어 이해 부분은 손상이 되지 않고 앞부분이 손상된 환자들 있죠. 그분들이 훨씬 더 예후가 좋습니다. 이유는 언어 표현의 어려움은 있지만은 여기 이쪽 부분은 손상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한두 마디라도 소통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 옆쪽 부분이 손상이 되면은 언어 이해 부분이 옆쪽에 있기 때문에 말은 앞부분은 언어 표현을 담당하는 이 앞부분은 손상이 되지 않아서 말은 유창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대방 말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는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손상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후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의 이런 부위들마다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뇌의 어느 부위를 다쳤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 유형은 상당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손잡이가 우리 언어 병리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왼손으로 이렇게 숟가락질을 하려면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누가 왼손으로 밥을 먹냐고. 그래서 학습시킨 오른손잡이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 요즘은 어떤 결과들이 있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한 만 4세 정도가 되면은 이 손잡이들이 명확하게 다 어느 부분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가 명확하게 이제 다 결정이 되는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거나 물건들을 잡을 때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께서 자꾸만 오른손을 쓰라고 아이한테 강요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만 오른손잡이로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소아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요. 소아 우울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제가 잠시 얘기했던 그 ADHD,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 장애를 보이는 그런 문제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아이가 물건을 잡는 게 편하면 그대로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스트레스를 줘서 아이한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손잡이가 상당히 어느 기능을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상당히 서양에서도 부정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손잡이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재밌는 부분들은 왼손잡이들이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뭐 단명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얘기에서는 천재가 훨씬 더 왼손잡이에서도 많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됐던 이 손잡이들이 오늘날 우리 학문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왼손잡이가 좋다, 오른손잡이가 좋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일단은 뭐 칼잡이 할 때 손잡이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 던질 때 손잡이가 또 다를 수도 있고 밥 먹을 때 손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억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줘가면서까지 학습된 오른손잡이를 만들지 말고 아이가 양손잡이면 양손잡이인 대로 왼손잡이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잡이인 대로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9988 얘기도 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이 뇌혈관 장애에서 때로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질환이 바로 뇌경색 아니면 뇌출혈입니다. 아시다시피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뇌졸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터져버리는 뇌출혈도 있죠. 둘 다가 어쨌든 뇌졸중으로 우리가 뇌경색과 뇌출혈은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이 뇌졸중은 바로 어느 장애인 실어증을 야기시키는 가장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뇌 손상이 되면은 실어증만 오고 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좌뇌를 다침으로 인해서 제가 오른손잡이라면 어느 기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왼쪽 뇌를 다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알던 단어들이 다 생각이 나지 않고 유창하게 말도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에 영어 스피킹 배우듯이 한두 단어 생각나서 조합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창하게 말하던 성인이 갑자기 유치원 가서 말 배우는 그런 아이들보다도 못한 언어 수준을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보이는 실증 증상이라는 얘기죠.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실어증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뇌 손상이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와 심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장애만 오는 게 아니죠. 일단은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마비입니다. 그죠? 마비가 오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한쪽 다 반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보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보이게 되겠고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신경이 얼마만큼 빨리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장애도 우리가 회복되는 속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 어느 장애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또 오른쪽 뇌를 다치게 되면은 인지장애가 많이 동반이 됩니다. 인지장애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주의 집중력이 짧아지기도 하고요. 본 것을 기억하는 능력들, 그 다음에 또 듣고 기억하는 능력들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되겠고요. 그림을 우리가 보고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무엇보다도 감정 조절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또 오른쪽 손상 환자들한테서 보이는 그런 장애들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뇌 속에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뇌 영상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이 뇌의 영역들에 대한 기능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지의 세계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나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뇌졸중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 손상이 되면은 이렇게 마비가 와서 운동장애도 나타나고 언어장애, 인지장애도 오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입이 이렇게 꼬리가 돌아가면서 침도 질질 흘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입 안도 마비가 절반이 오기 때문에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뇌 손상으로 인해서 언어장애인 실어증이 오면은 그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서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혼자 고립이 되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물리나 자급 치료는 사람들이 쉽게 받지만은 언어 치료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언어 치료도 조기에 중재를 하면은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 손상으로 언어에 문제를 보이면은 이런 언어 치료까지 받아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해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했다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터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전공 주임 교수 배진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